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이 컴퓨터 구조 파트가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다루는 파트였다면 이번 시간부터 배울 이 운영체제 파트에서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운영체제란 정확히 무엇인지, 운영체제 파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이 커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커널. 이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운영체제의 일부분을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나 사람의 심장과도 같이 이 전체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가장 핵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마치 커널은 운영체제의 일부분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구동을 하고요. 이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개발하고 또 실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동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커널이 담당하는 기능, 즉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있지만 이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들은 운영체제의 종류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 할당 및 관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 및 스레드 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자원 할당 및 관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자원 할당 및 관리에도 세부적으로는 이 세 개의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PU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디렉터리 관리. 자, CPU 관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가 CPU를 관리하는 방법은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컴퓨터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많죠. 그리고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실행되기 위해서 CPU가 필요합니다. 이때 운영체제는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CPU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관리하는 방법을 CPU 스케줄링 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대로 CPU를 할당받아서 이용해야지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CPU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CPU 스케줄링의 기본 개념 관련해서 우선순위, 스케줄링 큐, 선저명과 비선저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거고요. CPU 스케줄링의 다양한 방법들, 즉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학습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체제에서의 스케줄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관련해서 리눅스 운영체제의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학습해볼 예정입니다. 정확하게는 CFS 스케줄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고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메모리에 적재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운영체제는 새롭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종료되는 프로그램을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운영체제는 메모리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또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운영체제, 즉 커널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메모리 공간 없이 새롭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종료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차용하고 있는 메모리 관리 기법을 가상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Virtual Memory.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장에서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이란 무엇인지, 관련해서 물리주소와 논리주소는 무엇이 다른지, 메모리 할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페이징과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해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운영체제의 파일 디렉터리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나 리눅스 맥OS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파일이나 폴더, 디렉터리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쵸? 참고로 폴더는 디렉터리의 윈도우 버전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혹은 폴더도 운영체제가 관리해주는 관리 방법의 일환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덩어리들을 어떻게 파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파일들을 묶어서 폴더, 디렉터리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장에서 학습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덩어리들을
어떻게 파일과 디렉터리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지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커널의 한 부분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정보를 어떻게 파일 그리고 폴더 단위로 접근, 관리할 수 있는지를 구성하는 커널 내부의 프로그램이 파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파일 시스템들이 있고 하나의 운영체제도 다양한 파일 시스템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파일과 디렉터리와 더불어서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중 하나인 ext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운영체제, 즉 커널이 어떻게 CPU를 관리하는지, 메모리를 관리하는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덩어리들을 어떻게 파일과 디렉터리 형태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출력 장치 그리고 캐시 메모리도 배우지 않았었나요? 컴퓨터 구조 시간에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서 입출력 장치 그리고 캐시 메모리도 배우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가 관리해주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들도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원입니다.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캐시 메모리, 이른바 컴퓨터의 핵심 부품들은 모두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즉 커널은 일부 입출력 장치의 장치 드라이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자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거나 캐시 메모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프로토콜들을 구현해 둠으로써 캐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는 입출력 장치와 캐시 메모리보다는 더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속의 파일과 디렉터리에 집중해서 운영체제의 역할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운영체제, 즉 커널이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기능으로는 자원 할당 및 관리가 있고 프로세스 및 스레드 관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까지 자원 할당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프로세스 및 스레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운영체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게 자원을 할당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즉 운영체제는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할당해주고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을 관리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이 프로세스를 이루는 실행의 단위를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이 메모리에는 정말 다양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들이 적재될 수 있고, 이 프로세스 내부에서도 다양한 스레드들로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한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스레드가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세스를 이루는 실행의 단위가 스레드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만약에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스레드가 여러 개 있다면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실행될 수가 있겠네요. 즉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실행의 갈래로 동시에 실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운영체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이 프로세스들, 그리고 프로세스의 스레드들을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실행의 순서를 제어하고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각각 요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요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동기화 그리고 교착 상태의 해결입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올바르게 고려하지 않거나 자원을 무분별하게 할당하면은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착 상태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동기화가 무엇인지, 교착 상태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영체제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운영체제의 한 부분인 커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바로 뒤에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스템 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운영체제, 즉 커널의 핵심적인 기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자원 할당 및 관리, 프로세스 및 스레드 관리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 할당 및 관리는 CPU 관리, 메모리 관리, 보조기억 장치 속 데이터 덩어리의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로 나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프로세스 및 스레드 관리에서는 운영체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에게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실행 순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동기화에 대해서 학습해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기화와 교착 상태에 대해서도 학습해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커널을 포함한 이 운영체제는 이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영체제 그리고 커널은 메모리에 어떻게 적재되어 있을까요? 이 운영체제와 커널은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재되어 있는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적재되는 메모리 공간의 한 영역을 커널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운영체제가 아닌 다른 사용자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영역을 사용자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있죠. 운영체제는 메모리 내에 커널 영역에 따로 적재되어서 실행된다 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리고 커널 영역 외에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 적재되는 공간을 사용자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영역에 적재되어 있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CPU를 관리하거나 사용자 프로세스가 임의로 메모리를 관리하거나 다른 사용자 프로세스가 적재되어 있는 파일을 막 바꾸거나 임의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용자 프로세스가 임의로 할 수 있었다면 컴퓨터의 자원이 멋대로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용자 영역에 적재되어 있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제공받기 위해서 운영체제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나 이러한 운영체제의 기능을 제공받고 싶어 라고 운영체제, 커널 영역에 적재되어 있는 운영체제에게 부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탁을 받은 커널 영역의 운영체제는 이 기능을 수행해주는 코드를 실행을 해주고 대신 실행을 해주고 리턴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탁을 시스템 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콜. 시스템 콜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일종입니다. 운영체제의 특정 기능을 제공받고 싶어 라고 운영체제에게 부탁을 보내는 인터럽트가 시스템 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콜을 받은 운영체제는 그 시스템 콜에 맞는 운영체제의 코드를 실행한 뒤에 다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접근하고 싶다, 하드디스크에 접근하고 싶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응용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이 하드디스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체제가 이러한 작업을 대행해 줘야 돼요. 때문에 이 응용 프로그램은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하드디스크 저장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 콜을 받은 운영체제가 대신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운영체제가 대신 하드디스크에 접근하고 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응용 프로그램은 자기 혼자서 임의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운영체제가 이런 작업을 대행해 줘야 돼요. 때문에 이 응용 프로그램은 파일을 삭제해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고 이 시스템 콜을 호출받은 운영체제는 파일을 삭제하는 특정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파일을 삭제하게 됩니다. 디렉터리를 생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은 자원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자원을 관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때 이 응용 프로그램은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형태로 운영체제에게 해당 작업을 대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 콜은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호출 가능한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럽트를 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함수 형태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스템 콜의 종류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정말 다양합니다. 종류도 개수도 운영체제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콜의 갈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외우시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스템 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눅스라든지 맥OS라든지 이런 운영체제에서도 이런 시스템 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해보시고 이게 어떤 시스템 콜인지 쭉 한번 눈도장을 찍어보시겠어요? 지금 당장 이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번 챕터에 통틀어서 이 시스템 콜과 관련한 개념들을 다 한 번씩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콜이 있죠. 이 시스템 콜은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시스템 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프로세스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프로세스도 또 한 번 포크를 호출함으로써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관리되면은 자연스럽게 프로세스들은 계층적인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운영체제에서 이런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 프로세스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 프로세스를 의미하고요. 자식 프로세스는 그렇게 생성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시스템 콜의 처리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스템 콜이 호출되면은 보통 다음과 같이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요. CPU가 커널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시스템 콜에 맞는 운영체제의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CPU가 다시 사용자 모드로 재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라는 용어가 나왔죠? 여기서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는 각각 특정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CPU의 모드를 의미하는데요. 커널 모드로서 CPU가 명령어를 수행하고 있으면 운영체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만약에 사용자 모드로서 CPU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다면 그 CPU는 운영체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없는 모드임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CPU는 운영체제의 코드를 커널 모드일 때만 실행할 수 있고 사용자 모드일 때는 뭐 자원에 접근한다든지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의 명령어를 사용자 모드일 때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CPU의 실행 모드를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 두 개로 두는 것을 이중 모드, 듀얼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를 따로 둔 이유는 뭐냐면 실수로라도 사용자 모드일 때 운영체제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운영체제의 코드를 잘못 실행하면은 자원의 일관성이 깨진다든지 프로세스의 관리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원과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영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스템 콜이 호출됐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시스템 콜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느 인터럽트와 마찬가지로 CPU는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을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콜을 구성하는 코드, 즉 커널 영역 내에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쭉 실행을 하고요. 실행이 끝났다면 다시 시스템 콜을 리턴해서 다시 사용자 영역 코드의 실행을 재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기 직전까지의 CPU 실행 모드는 사용자 모드일 것이고요. 시스템 콜이 호출되어서 운영체제의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CPU 실행 모드는 커널 모드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콜을 리턴한 다음에 실행을 재개할 때는 다시 사용자 모드일 겁니다. 자, 이렇게 CPU가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영역을 실행할 때의 모드와 커널 영역을 실행할 때 모드를 구분해서 실행하는 것을 이중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영역은 사용자 영역에 적재된 코드를 실행할 때의 실행 모드다. 커널 모드는 커널 영역에 적재된 운영체제 코드를 실행할 때의 실행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용자 모드일 때는 운영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요. 커널 모드일 때는 운영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모드로 실행되는 명령어는 실수로라도 자원에 접근할 수 없고요. 커널 모드로 실행되는 CPU는 자원에 접근하는 명령어를 비롯한 모든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시스템 콜을 매우 빈번하게 호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이런 단순한 파이썬 프로그램조차 무려 600번이 넘는 시스템 콜을 호출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strace라고 하는 시스템 콜 추적 도구로 측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이러한 단순한 프로그램조차 600번이 넘는 아주 빈번한 시스템 콜 호출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s와 같이 이런 명령어 또한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s, 뭐 pwd 이런 단순한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스템 콜이 호출된다는 점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ls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시스템 콜이 발생하는지 통계를 내보았을 때 얘 또한 160번 이상의 빈번한 시스템 콜이 호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평소에 실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실행 과정에서 수많은 시스템 콜을 호출하고 커널 영역과 사용자 영역을 오가면서 실행해 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